서울 신촌의 비싼 동네에 자리 잡은 별빛 요양센터는 겉보기에는 고급 호텔 같았지만 사실은 죽음을 기다리는 부자들의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센터 꼭대기 15층에는 특별 병실이 있었고 가장 넓은 코너 스위트룸에는 한국 경제계의 거물 유성그룹 강태준 회장이 누워 있었습니다. 78세의 억만장자 강태준은 말기 췌장암으로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이런 고급 감옥에서 죽을 줄은 몰랐지. 창밖을 바라보며 강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번뜩였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어도 위험이 흘러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9층 간호사 스테이션에서는 50세의 베테랑 간호사 서지아가 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12년간 이 센터에서 일한 서지아는 단정한 외모와 따뜻한 손길로 환자들 사이에서 소문난 전문 간호사였습니다. 이번에도 또 무슨 골치 아픈 환자 맡으라는 거겠지? 서지아는 속으로 생각하며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최 원장은 곧바로 용건을 꺼냈습니다. 지하 선생님, 15층의 강태준 회장님을 담당하게 됐어요. 까다롭기로 유명한 분이라 벌써 3명의 간병인이 도망갔소. 아시다시피 그분은 우리 센터 최고의 VIP예요. 매달 후원금만 억대가 넘는다고. 서지아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특별 환자는 언제나 특별한 골칫거리를 의미했습니다. 15층에 도착한 서지아는 호기심 반, 긴장감 반으로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가를 바라보고 있던 강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독수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또 새로운 간호사인가요? 몇 번째죠? 5번째인가? 당신도 며칠 못 버티고 나갈 텐데 굳이 인사는 필요 없을 것 같군요. 서지아는 그런 냉담한 반응에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20년 경력의 그녀에게 까탈스러운 환자는 이미 수백 명을 만나본 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서지아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모시겠습니다. 강태준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지아는 묵묵히 그의 혈압과 체온을 체크하고 링거를 점검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능숙했으며 특히 따뜻했습니다. 테이블 위 약병을 보니 아침 약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약을 드셔야 통증이 줄어들어요. 회장님, 여전히 그는 창밖만 바라보며 무시했습니다. 서지아가 돌아서려는 순간 강태준이 문득 말했습니다. 당신 손이 따뜻하군요. 서지아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따뜻한 손은 위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강태준은 처음으로 서지아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전 간호사들은 마치 얼음 같았어요. 손만 대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은 뜻밖의 방향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날이 갈수록 강태준은 서지아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는 듯했고 서지아도 다른 환자들보다 그의 병실에 더 자주 들렀습니다. 통증이 심한 날에는 퇴근 시간이 지나도 그가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지아씨, 왜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있나요? 가족이 기다리지 않나요? 어느 밤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안 좋으신데 어떻게 그냥 가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있을게요. 그날 밤 강태준은 처음으로 서지아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있으면 덜 힘들어요. 고마워요. 이런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는 곧 센터의 온갖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센터 10층 휴게실은 간호사들의 비밀정보 교환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4명의 간호사가 그곳에 모여 속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너희 들었어? 15층 VIP 환자 말이야, 그 강태준 회장. 왜? 또 뭐?
서지아 선생님이 밤마다 그 방에서 특별 서비스 한다는 소문이야. 뭐? 설마 그런 게 아니겠지? 아니, 진짜래. 세리 간호사가 야간 근무 때 우연히 봤대. 서지아 선생님이 자정이 넘어서 강 회장님 방에서 나오는데 옷매 무새가 흐트러져 있었다네. 에이, 말도 안 돼. 서지아 선생님이 그럴 리가. 그런데 어떻게 설명해? 갑자기 명품 베개 새 차에 월급으로 어떻게 그런 걸 사? 매달 1,000만 원씩 받는다더라. 1,000만 원이라고? 그것도 기본이래. 특별히 서비스 잘하면 보너스도 있다는 얘기야. 간호사들의 수군거림은 불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식당, 복도, 심지어 환자들 사이에서까지 소문이 돌았습니다. 서지아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갑자기 대화를 멈추고 수상한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왔다 돈 받고 은밀한 특별 서비스 한다는. 쉿! 들려. 하지만 서지아는 이런 소문에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강태준의 상태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수면 장애도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지아는 수간호사 김태희에게 강태준의 상태를 보고했습니다. 오늘은 거의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통증 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요. 태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서지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퇴근 시간 지났는데 왜 아직 병원에 있어요? 또 특별 서비스 해야 하나? 서지아는 어리둥절했지만 태희의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환자 걱정만 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강태준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강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감이 어려 있었지만 서지아를 보자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아 씨, 당신은 천사 같아요. 이 고통 속에서도 당신이 있어 견딜 수 있네요. 서지아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 고집센 노인에게서 마치 자신의 아버지 같은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병원 안에서 자신을 향한 시선이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서지아는 병원을 떠나 곧장 지하철역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밤이면 그녀는 여기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지아 씨, 오늘도 오셨네요. 정말 대단해요. 병원 일하고 여기서 또 일하고. 편의점 주인 김 씨가 놀라운 듯 말했습니다. 서지아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새벽 1시 조용한 편의점에서 서지아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아들 민준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서울 출장 가는데 들를게요. 수아는 어때요? 서지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 수아도 변함없어 보고 싶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자신의 고단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서지아는 작은 지하 아파트의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딸 수아의 방을 살짝 들여다보니 17살 소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방 한켠에는 먼지 쌓인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부엌 테이블에 앉아 오늘 번 아르바이트비 7만 원을 꺼내 가계부에 기록했습니다. 병원비 58만 원 미납, 관리비 15만 원. 숫자들을 보며 서지아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5년 전 유망한 피아니스트였던 딸 수아의 교통사고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재활치료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아가 나오자 서지아는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빠가 다음 주에 온대 좋지? 수아의 눈이 잠시 반짝였습니다. 32살인 오빠 민주는 IT 스타트업 CEO로 바쁘게 지내느라 자주 찾아오지 못했지만 수아를 무척 아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서지아는
즉시 동료들의 달라진 태도를 느꼈습니다. 그녀가 지나가자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오늘 진짜 대단하다. 밤에 일하고도 피부가 저렇게 좋아. 강 회장님이 특별 관리해주나 봐. 쉿! 들리겠다고. 갑자기 수간호사 태희가 다가와 서지아의 손에 차트를 쥐어줬습니다. 오늘도 강 회장님만 담당하세요. 다른 건 우리가 볼게요. 태희의 말투에는 분명 비꼼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지아는 의아했지만 묵묵히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강태준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서지아를 보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지아 씨, 오늘은 해가 참 밝네요. 당신 덕분에 아침이 좋아졌어요. 서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강태준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그때 박주치의가 들어와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진찰이 끝나고 나가면서 박주치의는 서지아에게 복도로 나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아 씨, 요즘 소문 들었어요? 강 회장님과 돈 받고 특별한 관계라는. 서지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저는 선생님을 믿어요. 하지만 소문이 너무 심해요. 조심하세요. 서지아는 충격에 휩싸인 채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강태준이 그녀의 표정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창백한데. 서지아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우리 사이에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어요. 무슨 소문? 제가 돈을 받고 특별한 서비스를 한다는. 강태준의 눈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무슨 터무니없는. 내가 당장 이사장에게 전화해서. 서지아는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 제 양심은 깨끗해요. 강태준은 오랫동안 서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서지아는 미소로 질문을 피했습니다. 중요한 건 회장님 건강이에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서지아는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누군가 돈 잘 받았어? 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간호사가 갑자기 다른 층 버튼을 누르고 내리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서지아는 담담하게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강태준 회장의 건강 상태만 있었습니다. 소문이 아무리 심해도 환자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태준의 병실에 들어서자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지아가 들어오는 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제보다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서지아는 그의 혈압과 체온을 체크했습니다. 다행히 열은 내려가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강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아 씨, 우리가 가족이었으면 좋겠어요. 서지아는 강태준이 가족에 대해 언급한 것이 처음이라 놀랐습니다. 그는 아들을 15년 전 교통사고로 잃었고 딸과는 그의 욕심 때문에 관계가 끊겼다고 짧게 설명했습니다. 서지아는 더 묻지 않고 그저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지아는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로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서지아 씨 계신가요? 제 어머니신데 15층에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서지아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로비에 서 있는 젊은 남자는 그녀의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은 스마트한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 일부러 말 안 했어요. 출장이 당겨져서 오늘 왔어요. 서지아는 아들을 반갑게 안았습니다. 민준은 그녀보다 훨씬 키가 커서 안기보다는 포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은 근무가 끝난 후 함께 저녁을 먹기로 약속했고 민준은 그때까지 주변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지아의 무전기에서
응급 호출음이 울렸습니다. 1502호 응급 상황. 간호사 긴급 출동 요청. 서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502호는 강태준의 병실이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급한 상황이 생겼어. 잠시만 기다려줄래? 서지아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민준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따라왔습니다. 엄마, 제가 도울 일 있을까요? 저도 응급처치는 알고 있어요. 15층에 도착하자마자 서지아는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안에는 이미 박주치의와 다른 간호사들이 있었고 강태준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그래프가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지아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졌어요. 지금은 안정됐지만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박주치의가 설명했습니다. 서지아는 곧바로 강태준의 옆으로 가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태준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 제가 여기 있어요. 민주는 병실 문 앞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액자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액자 속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강태준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만요.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침대 쪽으로 다가와 강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강태준 회장님이세요? 유성그룹의. 강태준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번졌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바로 저를 지원해주신 희망재단의 설립자세요. 서지아는 놀라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창업할 때 희망재단에서 첫 투자금을 받았고 그 재단의 설립자가 바로 강태준 회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산소 마스크를 내리고 민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당신이 민준 군인가요? 세컨드 라이프 기술에. 민준은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놀랍군요. 우리 재단이 지원한 수백 명 중에서 가장 성공한 젊은이. 서지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재단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재단의 설립자가 바로 강태준이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박주치의는 강태준에게 지금은 말을 자제하라고 하며 다시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은 모두 물러났고 민준도 나가려 했지만 강태준이 손을 들어 그를 붙잡았습니다. 민준 군, 좀 더 있어주겠소? 민준은 어머니 옆에 서서 강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병실은 조용했고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만 들렸습니다. 강태준의 상태가 안정되자 박주치의는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강태준은 다시 산소 마스크를 내리고 말했습니다. 민준 군, 당신의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간호사요. 내가 이곳에서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한 손길을 가진 사람이요. 민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고 민준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 수아가 아파서 집에서 전화했어요. 제가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서지아의 표정도 걱정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빨리 가보라고 했습니다. 강태준은 수아가 누구인지 물었고 민준은 17살 여동생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조금 망설이다가 수아가 5년 전 사고로 지금은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사고였소?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수아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 했는데 사고 후로는 피아노를 치지 않아요. 강태준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는 서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민준이 떠난 후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지아 씨, 민준 군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시겠소? 그리고 수아에 대해서도. 서지아는 망설였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혼자 두 아이를 키운 이야기, 수아의 음악적 재능과 사고 이후의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 부담까지. 강태준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점점 깊은 생각의 빛이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떠난 날 밤 한국 전역에 폭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요양센터 전체에 울려 퍼졌고 간간히 천둥 소리도 들렸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지만 15층 1502호 병실에서는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서지아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남아 강태준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후부터 통증이 심해졌고 진통제 주사를 맞고 나서야 조금 편안해진 상태였습니다. 서지아는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좀 괜찮으세요?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비가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강태준은 갑자기 창밖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지아가 불렀지만 강태준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다른 시간과 공간에 있는 것처럼 멍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초 후 그는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안 돼. 빨리 피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지아는 놀라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악몽을 꾸셨나요? 강태준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는 서지아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산이 무너져요. 빨리. 서지아는 그의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는 분명 과거의 악몽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서지아는 진정시키려고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안전해요. 병원이에요. 제가 여기 있어요. 몇 분 후 강태준은 점차 현실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다시 초점이 잡혔고 숨소리도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서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요. 비가 오면 가끔 그 기억이 돌아와서. 서지아는 물 한 잔을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강태준은 물을 마시고 조금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무슨 기억인가요? 서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일이에요. 강원도 설악산 부근에서 있었던 산사태. 그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낮고 희미했습니다. 서지아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때 저는 막 사업을 성공시키고 가족들과 함께 별장에 휴가를 왔었어요. 아내와 아들, 그리고 딸 모두 행복했죠. 강태준의 눈에 먼 추억이 깃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계속 말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기상청에서는 산사태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지만 제가 너무 자만했어요.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했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정말 끔찍한 소리가 들렸어요. 땅이 갈라지고 나무가 쓰러지는 소위. 산사태가 시작된 거였어요. 우리는 급히 대피했지만 딸 수진이가 갑자기 인형을 가지러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들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딸을 찾으러 다시 별장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이를 찾았을 때는 이미 산사태가 별장을 덮치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그는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강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타난 남자가 있었어요. 산 아래 마을에 사는 사람이었죠. 김상현이라는. 서지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상현. 그녀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저와 수진이를 발견하고 도와주러 왔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라고 외치면서요. 그리고 우리를 산 아래쪽 동굴로 안내했어요. 하지만 동굴 입구가 너무 좁아서 강태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동굴에 들어갈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산사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때 김상현 씨그가 제 딸을 먼저 안전하게 동굴 안으로 밀어넣고 저도 들어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사람이 다 들어갈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망설이는 사이 그가 저를 강제로 동굴 안으로 밀어넣었어요. 서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서 마지막으로 봤을 때 김상현 씨는 다른 피난 경로를 찾아 달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산사태가 너무 빨랐고 결국 그를 덮쳐버렸어요. 그가 저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탈출 시간을 포기한 거였어요. 강태준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건, 내 딸이 살아있는 건 모두 그분 덕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분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후에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서 김상현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지만 그의 가족을 찾지 못했어요. 사고 직후 그 지역을 재개발하면서 주민들이 모두 흩어져 버렸거든요. 서지아는 숨을 쉬기 힘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준은 그녀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재단을 설립했어요. 김상현 씨를 기억하고 그분같이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고요. 그리고 그분의 가족을 찾기 위해서. 서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서지아의 떨리는 목소리에 강태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김상현 씨는 제 아버지예요. 강태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힌 듯 서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20년 전 강원도 설악산 부근에서 산사태로 돌아가셨어요.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고 동생 상우는 고등학생이었죠. 아버지는 산책을 나갔다가 그날 이후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강태준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김상현 씨의 딸이라고요? 서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사시던 이웃들도 자주 돌봐드리고 마을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항상 도와주셨어요. 제가 간호사가 된 것도 아버지의 영향이 컸어요. 항상 남을 도우라고 가르치셨거든요. 강태준은 말을 잊은 채 서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은인의 딸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아 씨, 이게 정말 어떻게? 강태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서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당신 아버지의 가족을 찾아 헤맸어요. 그분께 감사를 전하고 싶었는데. 서지아는 강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아버지의 마지막을 알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뜻밖의 방법으로 알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강태준은 서지아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영웅이었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와 제 딸은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병실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이어진 인연에 대한 놀라움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강태준이 침묵을 깼습니다. 이제 모든 게 이해돼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친근함을 느꼈어요. 그 따뜻한 손길, 김상현 씨가 내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을 거예요라고 말했던 그 따뜻함이 당신에게서도 느껴졌어요. 서지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도 첫 만남부터 강태준에게 특별한 친근감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강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 민준 군이 우리 재단의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딸 수아가 내 딸 수진이와 같은 꿈을 가졌다는 것도. 강태준의 눈에 다시 결심이 어렸습니다. 그는 서지아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지아 씨,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 전에 당신 아버지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당신과 민준 군, 그리고 수아에게. 서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강태준은 서지아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부탁이에요. 20년 동안 마음에 품었던 빚을 갚게 해주세요. 특히 수아 그 아이가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서지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부를게요. 몇 가지 준비할 것이 있어요.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서지아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강태준의 곁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태준은 수진이가 어릴 때 모습과 아내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지아는 아버지와의 추억, 민준과 수아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창밖에 비는 그치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지아는 마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지아가 출근했을 때 강태준의 병실 앞에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강태준 회장의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서지아 씨군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지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강태준은 평소보다 상태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활력이 있었습니다. 지아 씨, 어젯밤 이후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당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태준은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몇 가지 준비했어요. 당신과 당신 가족을 위한. 서지아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강태준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감사와 결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년 전 한 남자의 희생이 맺은 인연이 이제 새로운 형태로 이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태준의 상태는 놀랍게도 조금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들도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고 통증도 줄어든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빚을 갚을 기회를 얻은 것이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것 같았습니다. 서지아는 센터장과의 면담을 통해 강태준과 자신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센터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곧 이 이야기는 센터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한때 서지아를 향해 수군거리던 동료들의 시선이 이제는 존경과 경애로 바뀌었습니다. 지아 선생님 정말 믿기지 않네요. 그런 운명적인 만남이라니. 간호사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진심 어린 사과와 감탄을 전했습니다. 서지아는 미소 지었지만 이런 관심이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알게 된 것, 그리고 그가 영웅적인 행동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강태준의 요청으로 민준과의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병원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의 VIP룸에서 강태준, 서지아, 민준이 함께 모였습니다. 강태준은 의사의 특별 허가를 받아 잠시 외출이 허락되었습니다. 민준군, 내가 당신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가 있네요. 강태준은 서지아의 아버지와 자신의 만남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어머니, 왜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전에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서지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어젯밤에야 알게 된 일이란다. 아버지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20년 동안 알 수 없었던 일이었으니까. 민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떠올리며 감격에 젖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강태준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민준군, 이건 희망재단과 관련된 서류입니다. 내가 남은 생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단의 이사회에 당신을 새 이사로 추천했습니다. 민준은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태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가는 의미에서, 그리고 당신은 이미 재단의 성공적인 수혜자로서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서지아는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민준은 감사의 말을 전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빛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봉투를 서지아에게 건넸습니다. 지아씨, 이건 수아를 위한 것입니다. 최고의 재활센터와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제 딸 수진이가 가지고 있던 피아노도 수아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다시 음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서지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강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가 당신 아버지께 진 빚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제발 받아주세요. 그날 밤 서지아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진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민준과 수아가 조용히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아의 얼굴이 오랜만에 밝아 보였습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수아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서지아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많았어.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 줄게. 민준이 다가와 어머니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빠가 저한테 강태준 회장님 이야기 조금 해줬어요. 내일 같이 병원에 가보면 어떨까요? 서지아는 놀랐지만 곧 미소 지었습니다. 수아가 외출하고 싶어 하는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래. 내일 같이 가자. 다음 날 서지아는 민준과 수아와 함께 별빛 요양센터로 향했습니다. 수아는 조금 긴장한 듯 했지만 민준이 옆에서 계속 격려해 주었습니다. 1502호 병실 앞에서 수아는 잠시 멈췄습니다. 괜찮아. 수아야, 회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셔. 서지아가 문을 두드리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강태준은 창가에 앉아 있었고 오늘따라 컨디션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는 서지아와 민준, 그리고 수아를 보자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다 함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강태준의 시선이 수아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아구나, 정말 반가워요. 수아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강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강태준은 수아에게 손짓하며
옆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음악과 피아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수아는 강태준과 대화하면서 점점 말수가 많아졌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내 딸 수진이도 피아노를 무척 좋아했단다. 내 나이 때 쇼팽의 발라드를 연주했지. 수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쇼팽을 제일 좋아했어요. 강태준은 기쁜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서지아와 민준을 바라보며 눈짓했고 그들은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수아와 강태준만 남았습니다. 복도에서 서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준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아버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인연이 이어질 줄은 몰랐어. 1시간 후 병실 문이 열리고 수아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서지아는 걱정스럽게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 다시 피아노 치고 싶어요. 서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태준의 상태는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는 서지아에게 자신의 유언장을 수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상현 희망재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서지아와 민준을 재단의 중요한 직책에 임명했습니다. 수아는 자주 강태준을 방문했고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음악 이야기와 딸 수진에 대한 추억을 들려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밤 서지아는 강태준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날따라 그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서지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아씨 감사해요. 서지아는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제가 감사드려야죠, 회장님. 강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 딸 수진이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내가 너무 일에만 매달려 가족을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수진이는 나를 원망하고 떠났죠. 서지아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지아씨, 당신이 있어서 내 마지막이 외롭지 않네요. 서지아는 밤새 강태준의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녘 갑자기 그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고 심장 모니터의 소리가 불규칙해졌습니다. 서지아는 재빨리 응급 버튼을 눌렀고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서지아의 손을 꼭 잡은 채 마지막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장례식은 조용하지만 품위 있게 치러졌습니다. 서지아와 민준, 수아는 유가족 자리에 앉았고 옆자리에는 미국에서 급히 돌아온 수진이 있었습니다. 수진은 서지아의 손을 꼭 잡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 전 저를 구해주신 분의 딸이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주셨다니 정말 운명인 것 같아요. 서지아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과 수아는 비슷한 또래로 금세 친해졌습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피아노를 사랑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강태준의 변호사가 서지아에게 봉인된 편지 한 통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쓰신 편지입니다.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서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서지아 씨에게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20년 전 당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이 당신을 통해 다시 내게 돌아온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이제 내가 떠난 후에도 김상현 희망재단을 통해
당신 아버지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재단은 특히 예술적 재능은 있지만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돕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수아도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되길 바랍니다. 민중군은 이미 훌륭한 사업가로 성장했고 이제 그가 재단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저 당신의 따뜻한 손길로 계속해서 많은 이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이와 수아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두 아이 모두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함께라면 치유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당신 아버지께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제 평안히 떠납니다. 강태준 드림. 서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1년 후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새 건물 앞에서 테이프 커팅식이 열렸습니다. 김상현 희망재단 개관식이었습니다. 서지아는 민중과 수아 그리고 수진과 함께 테이프를 자르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건물 로비에는 2개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김상현의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강태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명판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은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서지아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는 이제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음악교실에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다시 빛이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재단의 이사로서 젊은 기업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수지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재단의 국제 협력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보고 계실까요? 수아가 서지아에게 물었습니다. 서지아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도 강 회장님도 분명 보고 계실 거야? 서지아는 로비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두 사람의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커다란 사랑의 물결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